네,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그 농자재상에 갔을 때 농약을 살 때도 그렇고 에라닌 난실 방문기 그때도 그렇고 유리아미노산이란 말을 이렇게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말로 유리아미노산을 주세요. 그런 게 주는 게 좋답니다. 그냥 아미노산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유리아미노산을 줘야 되는가? 유리아미노산이 도대체 뭔가?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농학자가 아닙니다. 저는 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유리아미노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. 이 화학 구조 분자.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을 쭉 검색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출란교실을 주 구독하는, 주로 보시는 나이대가 제가 분석에 들어가서 보니까 50에서 60대예요. 그리고 70대 이상도 꽤 돼요. 그러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이 이 출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이 출란교실을 보는 거예요. 뭐 다른 출란과 관련된 사이트도 아마 나이대는 비슷할 거예요. 왜냐하면 출란을 하시는 분의 나이대가 보편적으로 그러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읽어봐도 어려워서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. 보는 순간에는 이해해요. 보는 순간에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유리아미노산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줄라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? 아미노산을 줬을 때 식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이 유리아미노산을 줬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까지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이 정보가 돌아가다 보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. 지치게. 그래서 제가 누차 초반에도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에라닌이 돼야지,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지 차의 그 부속 하나하나를 아는 공학도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인터넷 자료나 유튜브를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공부해서 그걸 한 줄로 딱 요약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쪽집게 강사처럼 그냥 예상 문제집에서 예상 문제만 탁탁 풀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만약에 펩타이드 방식의 아미노산이 어떻고 유리아미노산이 어떻고 유리아미노산의 유리라는 어원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설명해봐야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. 저도.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다.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할게요. 집에 갖고 있는 아미노산, 이 아미노산이 좋다 그래서 사갖고는 왔어요. 근데 앞에 유리자가 붙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질소비료와 다름없다. 질소비료와 다름없다. 그러니까 식물이 아미노산을 퍽 주면 아미노산을 직접적으로 섭취 못하거든요. 이거 미생물이 막 분해해낸 그 결과물을 꼭 유기질 비료 같은 형식이죠. 분해내서 그 결과물을 먹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식물이 질소로 인식한다는 거예요. 질소로.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소로 인식한대요. 그러니까 질소로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? 식물은 그 질소 비료 때문에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더 활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웃자람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준 거예요. 결국은. 그러나 유리아미노산, 이 유리라는 게 영어가 아니고 아마 불란서 말인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프리 아미노산이에요. 아미노산 결정체로만 딱 남아있다는 뜻인데 뭐 그런 거 뭐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요. 유리자가 붙은 아미노산은 순수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건 식물이 다이렉트로 섭취한다는 겁니다. 다이렉트로. 옆면 11을 주면 기공사회로 딱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그걸 분해내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합성도 필요 없고 웃자람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. 질소비료를 인식하지 않으니까. 우리는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줬는데
그냥 아미노산을 주니까 식물이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은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질소 비료로 인식하는 것이고, 유리 아미노산을 주면 그냥 단백질이 들어왔다, 즉 고기가 들어왔다, 이렇게 생각해서 맛있게 먹는다. 뭐 요 정도. 여기서 복잡한 분자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, 우리가? 그래서 지금 댁에 가셔서 그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으면 대체적으로 보면 동물성 아미노산일 거예요. 뭐 식물성 아미노산이라도 마찬가지인데, 어쨌든 질소 비료로 그냥 사용하시고 유리 아미노산 하나 정도는 하나 구입하셔서 주면 이 식물이 그 단백질을 만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? 단백질을 만들어야.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,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들고, 광합성을 해서 자꾸 하늘로 해서 햇볕을 보려고 윗자라고, 이런 등등의 노력을 절감시켜줘요. 절감시켜주니까 식물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그냥 고기를 탁 주니까 맛있게 먹는 거죠. 이 아미노산은 사실은 고기 주는 거예요. 인간으로 말하자면, 소고기 같은 거,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, 이런 걸 주는 거기 때문에, 식물이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그 포만감이 있고 아주 든든하겠죠. 체력이 강해지겠죠.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소고기 먹고 싶을 때 맨날 주는 애하고 1년, 2년, 10년 그래서 소고기 한 번 못 먹고 자란 애들하고는 체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무튼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고기도 이 출란한테 가끔씩 줘서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어차피 출란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, 그 열심히 일을 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를 감소시켜준다. 그래서 튼실하게, 체력을 튼실하게 하는데 이 아미노산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은 제가 유리 아미노산을 얘기하면서 조금 제가 이제 높아지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. 제가 미량 요소 결핍 현상을 얘기했더니 그 전화 많이 오셨죠. 아마 그 전화 오신 분도 이 동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. 14가지인가요? 14가지 미량 원소인가요? 전 사실 숫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, 그때 한상도 회장님 갔더니 미량 원소가 24가지 들어있는 비료도 있더라고요. 하여튼, 식물이 꼭 필요한 미량 원소가 있어요. 그게 14가지인가 15가지인가 그렇다는데,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, 그러니까 소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돼요. 1년에 한 번 먹더라도 줘야 되는 미량 원소가 있어요. 그걸 이제 10몇 가지로 딱 간추려 놓은 거예요. 그 외에는 미량 원소가 식물한테 들어가면 좋긴 한데, 굳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미량 원소들이에요. 그러나 저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미량 원소까지를 다 포함해서, 그게 30가지가 됐던 40가지가 됐던 그 이상이 됐던 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자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, 식물이 뭘 먹고 사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화학 비료나 이런 걸 만들어내도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면 또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죠?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새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전에는 뭐예요? 그걸 몰랐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발전되면서 새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먹거리가. 식물한테 이걸 주면 좋답니다. 이걸 주면 좋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, 식물이 먹고 자라는 걸 인간이 완전히 규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미량 원소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질 않으니까 어떻게 줍니까? 그래서 유기질 비료로 화학 농법의 보조 수단으로서 항상 이 유기농법은 가져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출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유기질 비료를 가끔씩, 이 성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썩혀가지고 발효해가지고 한 거겠죠. 그걸 가끔씩 주면 거기서 미생물의 힘에 의해서 식물은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? 또 생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, 저는. 그래서
뭐 농약으로 박사학위를 따도요. 박사학위를 따도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지 100% 다 규명해 보시오. 그러면 못합니다. 못하는 거예요. 그거는. 어떻게 합니까? 과학이. 식물은 생명체고 신의 영역인데, 그래서 제가 이 농학을 인간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거를 뭐 이공 계열에다가 이 농학을 집어넣고 명칭도 농학이라고 안 그러고 생명공학, 생명자원공학 막 이따위 식으로 이거를 마치 그냥 인간이 손에서 막 가지고 노는 과학의 힘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자만에서 이 농학이 그동안 이게 흘러왔다는 거예요. 농학이. 그러나 저는 이 농학이 물론 과학적 힘을 빌려야 되는 건 맞아요.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무언가 그런 것들은 인문학적 요소도 갖고 있다. 인문학적 요소도.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학으로만 볼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지금 농업이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어쨌든 뭐 그렇게 한데 그래서 꼭 필요한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그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출란에는 영양 결핍 현상이 온다. 미량 요소 결핍 현상이 온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인 줄 알고 잎의 끝이 마른다거나 뭔가 뭐 오면은 병인 줄 알고 살균제만 들이다 갖다 발라놓고 낳기를 기도하다가 결국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병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출란을 배양을 해야 되겠고, 그렇게 되면은 출란이 꼭 필요한 미량 요소든지 없어도 되는 미량 요소든지 하여튼 있는 건 다 줘야 되고, 그래도 불안하니까 유기질비료도 줘야 된다. 자, 요렇게 정리하면 아주 쉽죠. 나이 드신 분들, 어르신들 어떻습니까? 뭐 화학 공식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고요. 뭐 철, 인, 망간, 규쇼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. 그냥 그 기본적인 얘기, 이론 사실 기본적인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요점 정리거든요. 요점 정리니까 출란교실을 믿으시고 뭐 다른 데서 이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참고로 하시지만 출란교실 얘기 믿으시고 이 방법으로 출란을 배양해야 된다. 이것이 오늘 출란교실의 유리 아미노산 얘기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